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2대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야 간 가시돋친 설전과 고성이 오가면서 중단돼 본회의가 끝내 재개되지 못하는 전례 없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쓴 여당 논평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 나갔다고 발언을 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대정부 질문 초반부터 거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당 첫 질문자로 나선 김승수 의원은 야권의 검사 탄핵안을 여야 협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우원식 의장을 향한 불만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뒤에도 인사하시죠.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급기야 상대당을 향해 정신 나갔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어떻게 일본과 동맹한다는 단어를 썼는데 정신이 안 나갔습니까? 정신줄 놓지 말고. 과하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과하시고 진행하시죠. 그게 맞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과 안 하시겠습니까?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장내 소란이 멎지 않자 회의는 중단됐고 정신 나갔다 소리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당 의원의 사과 문제를 놓고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남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지 못한 채 본회의는 끝내 파행됐습니다. 앞선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이 90만 명을 넘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반환하고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가 알지 못하고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안을 두고 정부 측과 야당 간 공방전도 이어졌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전임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 본인이 갖고 있는 공정성을 회복해라. 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정조준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북한 눈치 보느라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김정은이로 하여금 좀 더 그 벌은 시간을 가지고 핵과 미사일의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쓰는 그러한 결과로 결국 나타난 거 아니냐. 회의 중간중간 터져나오는 박수 또는 비난에 의장단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해주시길 바라고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법사위와 첫 운영위 그리고 첫 대정부 질문까지 국회가 온통 정쟁과 설전, 파행으로 얼룩지며 민생은 여전히 뒷전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여야는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에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가 파행을 빚으면서 결국 특검법 처리는 미뤄졌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부터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최대 쟁점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었습니다. 야당은 사건의 배후에는 대통령의 외압이 있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모든 지표가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이 외압의 실체에서 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수사 외압 의혹은 박정훈 대령의 주장일 뿐이라며 야권의 특검 추천권 등을 지목해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이 사실상 행해화되었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이고 여당도 야권의 특검 추진은 정쟁 목적이라며 정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정부 질문 당일 최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올려 처리하려는 민주당을 겨냥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당 대표의 사법 처리 회피를 위한 방탄과 대통령 방법
잡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치도 정치적 도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첫날 대정부 질문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표결 처리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끝내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막말을 사과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맞섰고, 최근에 민주당의 막말, 망언, 거친 말 시리즈는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대표가 맞는지 수준을 의심할 정도로. 민주당은 여당이 특검 처리 지연을 위해 기다렸다는 듯 본회의를 파행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들어와서 첫 번째 했던 말은 최혜병 특검법 상정하는 것을 반대를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파행을 유도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2일차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다시 특검법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22대 국회 첫 임시회부터 파행과 갈등으로 마무리될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담당을 포함한 검사 4명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사를 탄핵해도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 대장동 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강백신, 엄희준 검사 등 모두 4명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의혹, 강백신 검사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을 각각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철 검사도 탄핵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들의 불법한 행위들을 막는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된 검사 탄핵안은 곧바로 본회의 보고가 이뤄졌고, 일단 국회 법사위에서 해당 검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중독 말기인 듯하다며 미수에 그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화풀이하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화성공장 화재에 이어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참사가 잇따르는데 탄핵이 웬 말이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법도 자연도 순리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검사 탄핵은 이런 순리를 역행하는 폭거입니다. 또 법사위에서 검사들을 조사하는 건 인민재판으로 내몰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검사들을 조롱하고 겁박해도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 전 대표의 죄와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실도 검사 탄핵은 수사권을 민주당이 갖겠다는 것,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하게 해달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민주당이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 피고인인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게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지 1시간 만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함께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통상 출퇴근길 문답을 통해 입장을 밝히던 이 총장이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점심도 물리고 직접 입장문을 작성했다는 이 총장은 탄핵안이 문제되는 사유를 위헌과 위법, 사법 방해, 보복, 그리고 방탄 이 5가지로 정리해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탄핵소추 대상 검사 4명의 이름과 담당 사건들의 경과를 일일이 언급하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을 막기 위한 방탄 탄핵이자 보복 탄핵이고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이 총장은 탄핵 사유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또 권력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거듭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현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갈등설을 일축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김 팀장은 자신의 팀이 우수팀으로 선정돼 상을 받은 날 참변을 당했습니다. 날벼락 같은 이번 사고, 같은 은행에 다니던 직장 동료 4명이 함께 참변을 당했는가 하면 야근을 위해 잠깐 저녁을 먹으러 나온 서울시 공무원도 참극을 면치 못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온 유족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라며 한참을 바닥에서 울부짖다 주위의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밤중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숨진 9명 가운데 6명의 시신이 안치된 영등포 병원에는 온종일 유족들의 황망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연락 왔더니 일단 장례식장으로 아유 잠깐 성기라고 그러네요. 희생자 가운데 4명은 시중은행 동료들이었습니다. 승진 등 인사발령을 기념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난 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서울시청 공무원 2명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 김인병 청사운영 팀장은 중학생 시절 뺑소니 사고로 얻은 장애로 몸이 불편한데도 9급 세무 공무원에 합격해 5급 사무관까지 오른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자신의 팀이 우수팀으로 선정돼 상을 받은 날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직원들과 저녁을 먹고 야근을 하러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낮에는 알바하고 밤에는 공부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서울시 세무직 시험을 쳤더라고요. 맨날 11시 이렇게 넘어서 퇴근하고 전화하면 형님 바쁘다고 이러고 이래서 뭐 그리 바쁘냐 이러니까 서울시내 시위가 너무 많아서. 유족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떠나보낸 가족들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거듭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피의자 진술일 뿐이라며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정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신중히 따져볼 계획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역주행 사고를 낸 60대 A씨는 본인 책임을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사고 다음 날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100% 급발진 사고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은 계속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말을 듣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간이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상황. 40년 운전 경력에 경기도에서 20인승 시내버스를 몰며 사고를 낸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에는 젊었을 때 서울 쪽에서 시내버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사고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으셨던 거죠? 여기서는 그냥 평범한 기사님, 사고 나기 전까지 누구인지 몰라요. 사고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차량이 제어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차가 제어가 안 됐다라고 봤을 때 지금 자세히는 알아봐야겠지만 급발진 확률이 꽤나 높다 이렇게 저는 보죠. 여기저기 움직일 때 피하려고 굉장히 조작한 흔적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사고 이후 차량이 멈춘 과정을 볼 때 급발진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급발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급발진하고 차량 2대를 추돌하고 사망하신 희생자들을 들이받고 나서도 차량이 계속 치고 나갔어야 되는 거죠, 타고. 근데 여기서 지금 목격자 진술은 사람을 치고 나서 멈췄다. 경찰은 급발진이라는 건 아직 운전자의 진술일 뿐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EDR 사고 기록 장치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진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YTN 정윤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얼마나 될까요? 최근 판례를 살펴보니 법원에서 급발진 가능성이 인정된 건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참사를 일으킨 60대 운전자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법원이 자동차를 몰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급발진을 주장했던 운전자들에게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이뤄진 급발진 관련 1심 판결 7건을 분석해보니 무죄가 선고된 건 단 1건 뿐이었습니다. 형량의 경우 최소 벌금 200만 원에서 최대 금고 4년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운전자 주장보다는 사고 기록 장치, EDR 자료나 브레이크 등 점등 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로 분석됐습니다. 다양한 정황상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흔적이 남은 경우만 예외였습니다. 제주지법 사례의 경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한 점이 무죄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급발진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고 차량 시스템 문제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였습니다. 급발진 차량들은 보면은 회피 동작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가급적이면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속도를 멈추려고 하는 그런 동작들이 나오거든요.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했는지 등이 재판에 영향을 줄 전망인데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전후 사정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이번 사고와 관련된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사고 당시 상황, CCTV와 블랙박스 그리고 목격자 진술 등이 더해지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역주행 거리만 200m에 달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인도를 덮친 그런 상태인데, 자,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역주행 부분인데요. 사고 차량이 호텔 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역주행을 한 그런 상황인데, 평소에도 이 길에 좀 잘못 들어오는 역주행을 한 차량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도로 구조 자체가 보통은 직진하게 되면 교차로 같으면 직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만 가능하고 직진하게 되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지금 역주행이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역주행하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진행하다가 속도 자체도 빠르죠. 이런 부분으로 인도까지 침범하고 대참사를 발생시키고 결국 또 차량하고 충돌 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지막에는 멈추긴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교통사고 참사의 지금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길을 이렇게 애초에 잘못 든 것에 당황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브레이크 대실 그 옆에는 악셀을 밟았을 그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던데요. 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운전자들이 평소 운전할 때는 악셀, 브레이크 혼돈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잘못 밟았다 싶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조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본인이 진입 자체를 잘못했을 때는 멈춰야 되는 생각하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밟아버린다. 그럼 속도가 더 빨라지면 또 당황해가지고 또 다른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면 이와 같이 결국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긴 많습니다. 네, 지금 운전자가 주장하고 있는 이 급발진 부분은 지금 짚어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호텔 주차장에서 나올 때부터 가속의 90%를 밟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정상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보통은 나왔을 때는 속도가 빠르진 않죠. 보통
대로나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속도가 주행 속도가 뭐 정속으로 뭐 고속이 가능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도심지 내에서 출발할 때부터 악셀을 90% 밟았다라는 것은 급가속을 했다는 것인데 물론 이것이 운전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좀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급발진 상황이어도 어떻습니까? 핸들을 움직이는 거는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뭐 핸들조차도 조향할 수 없는 뭐 차량 결함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통상 급발진이라고 하면 악셀과 브레이크 여기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향은 대부분 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결국 운전자들이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고 어떤 장애물에 충돌하게 되거든요. 보통은 조금 전 뉴스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속도가 빨라질 뿐이지 핸들 조향하는 데는 문제였기 때문에 피항 조치를 한다든가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운전자들의 노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자 말씀하신 그 피하려고 하는 사람 등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사실 나타나야 정상인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좀 안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 이번은 처음부터 역주행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발진하고 역주행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이 갑자기 속도를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차로를 잘못 들어섰다. 이러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역주행한 부분 자체는 운전자의 과실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 그다음에 이제 역주행을 하게 된다면 여기는 차도입니다. 차도. 그러면 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보행자들이 있는 인도로 침범해버린다라는 부분은 운전자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브레이크 등에 대한 논란도 지금 많은 상황인데 사고를 낸 뒤에 차량이 멈출 때의 영상을 보면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차량이 서서히 멈춘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 브레이크 등이 뭐 급발진 판단할 때 보통 외형적으로 가장 일차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데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다는 것은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하나의 징표가 됩니다. 따라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서 차가 급가속을 한다. 이랬을 때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데도 차가 급가속을 했기 때문에 차량 결함으로 일단은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브레이크조차 밟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이 안 들어왔다, 안 밟았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악셀을 밟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지막에는 차가 서서히 멈추고 브레이크 등도 들어온다라는 부분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췄다는 것인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어떤 급가속을 하고 정상적으로 멈췄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느냐 아니면 운전자의 운전에 의해서 이래 발생됐느냐 경우 수는 두 가지입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운전자가 어떤 지배하는 영역 하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차가 처음에는 말을 안 듣다가 나중에는 브레이크가 작동을 제대로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있는데 사실 그 시간이나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 순간만 잠깐 그랬다. 물론 운전자 입장에서도 이게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이 억울함을 푸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급발진 상황일 때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등이 안 들어오나요? 네, 보통 이 운전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은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런데 차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했다라는 것이 급발진 주장하는 운전자들의 대부분 진술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운전자들이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 진술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실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통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악셀 이렇게 작동이 돼가지고 가속이 된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 부분만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네.
자, 사고가 난 뒤 15분쯤 뒤에 지금 운전자가 동료에게 전화를 해서 뭐 이거 급발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네네네. 있어요. 네. 이분이 그 직업 운전사인데 네. 그 직업 운전사 느낌으로도 아 뭔가 잘못됐다 지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거를 느꼈다라는 그런 부분 아닐까요? 그렇죠.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직원한테 그 전화, 사고 나고 난 뒤에 급박한 상황에서 전화했는데 네. 어떤 경위로 전화했는지도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요. 뭐 그 진술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억울한 부분을 진짜 친하니까 하소연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사고 났을 때 야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었다. 급발진이다. 뭐 미치겠다. 이런 식으로 진정성 어린 말이 나왔다라면 네. 사실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하거나 변명하려고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네. 진술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사고 차량 블랙박스도 이제 경찰은 확보를 한 상태인데 블랙박스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오디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 교통사고 났을 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과실 비율이나 사건 경위를 파악할 때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음성까지 같이 판단합니다. 뭐 사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고 나기 전에 어떤 자동차 이상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옆에 동승자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진술로 이 차가 문제인지 아니면 자동차 운전자가 어떤 제어를 못했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좀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죠. 사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악셀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그 장면을 비출 수 있는 블랙박스가 있으면 확실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음성으로나마 그나마 추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아, 그렇군요. 자, 사고 기록 장치라고 하죠. EDR 분석 결과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인데 이 사고 기록 장치에는 보통 어떤 것들이 기록이 되나요? 네, EDR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나기 전 5초간 어떤 기록이 저장이 됩니다. 5초 전이요? 네, 그것도 0.5초 단위로 10번 정도가 기록이 되는데 뭐 악셀을 밟은 정도, 또 속도, 뭐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 조향장치 각도, 뭐 엔진량 이런 부분 15개 항목에 대한 자동차 운행 상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와 같은 EDR 기록으로 그 당시 차량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차량 결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이 EDR을 하나의 기준으로 많이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EDR에 들어가는 저 여러 가지 정보들 가운데 급발진의 경우에는 어떤 흔적들이 남게 되나요?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악셀을 밟았는지 아니면 악셀의 정도가 어느 만큼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통 EDR을 급발진 교통사고에서 EDR을 분석하면 당연히 브레이크는 안 밟은 것으로 나오고 악셀만 밟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풀로 밟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상태가 그 당시에는 급발진한 것인데 이 악셀을 밟은 것이 운전자가 직접 밟은 것인지 아니면 차량 결함에 의해서 이렇게 구동된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이 부분까지 사실 말한다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차량 결함일 상태에서는 EDR의 기록 자체도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그렇죠. 거군요. 어떤 차량이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기록이 된다면 그 결함 있는 상태가 기록되는 것인데 운전자에 의한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기록된 것인지 차량 결함인지에 대해서까지는 명확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요즘에는 차량의 그 주행 보조 기술이라고 하죠. 이런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EDR이 그 사고의 원인이라든지 그런 거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보통 이 예전의 이야기로는 기계식으로 되었을 때 더 나아가서는 수동으로 했을 때는 이러한 급발진, 차량 결함이라는 부분이 가능성이 많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전자식으로 바뀌고 부품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결국 급발진 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EDR 분석만으로 급발진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들이 요즘 사실 계속해서 연달아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EDR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다면은 어떤 방법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될까요? 사실 EDR이라는 것은 그 당시 차량 상태의 운행을 기록한 것인데 그거는 블랙박스로도
어느 정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네. 블랙박스 영상은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라면 EDR은 수치화해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대동소이합니다. 이걸로만을 해서는 안 되고 네. 뭐 음성이라든가 아니면 목격자의 진술이라든가 CCTV 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또 좀 더 나아간다면 사실 운전자는 본인은 브레이크 밟았다라고 하는데 운전자가 가장 잘 압니다. 사실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는. 네. 하지만 또 이 경황이 없어가지고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밟았는데도 이렇게 사고 나니까 안 밟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러한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본인이 진짜 억울하다면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것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결벽도 증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이 인정되는 경우가 앞서서 저희가 취재기자의 리포트도 봤습니다만은 거의 뭐 전무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 급발진 사고는 먼저 이 사고는 민사 사건이 있고 형사 사건이 있는데 네. 형사 사건하고 민사 사건하고 먼저 국내에서 좀 다른 부분을 이야기 드리자면 네. 먼저 가장 시급하게 문제되는 것은 형사 사건이겠죠. 그런데 이 형사 사건에서는 급발진이냐 아니냐 사실 이걸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운전자 유죄, 없으면 무죄를 판단합니다. 네. 이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유무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차량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보통 피고인들이 항변을 합니다. 네. 그러면 급발진 있냐 없냐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서 급발진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만 건들기만 합니다. 네. 그래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라고 보기 힘들다. 보통 또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그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검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나마 형사재판에서는 간혹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같은 사건이라도 민사재판에 온다. 그러면 민사재판에 오게 되면 여기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주장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 책임이 주장자인 운전자, 소비자이기 때문에 네. 입증을 못합니다. 아.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불기소 처분 받았던 사건조차도 민사재판에서는 급발진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 다만 딱 한 건 지금 하급심 2심 법원에서 급발진이 인정되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는데 네. 이 사건은 2018년도 그 호남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km 이상으로 고속도로 갓길을 비상전멸 등을 켜면서 노부부가 운전하다가 결국 저하지 못하고 충돌해서 둘 다 사망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사망했고 어떤 증거조차도 많이 제한돼 있는데 2심 법원에서는 속도가 빠른 건 맞지만 갓길로 비상전멸 등을 켜면서 진행하는 부분은 오히려 정상적인 운행이다. 네. 피한 조치도 있었다라고 봐서 이거는 차량 결함으로 판단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이제 해외에서 본다면 네. 해외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증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또 어떤 소송을 할 때는 디스커버리제, 그리고 모든 정보가 운전자에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의심이나 의혹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조사에서 먼저 합의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이렇게 많은 억울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운전자에게 유리한 점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운전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여서 경찰 네. 조사도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네. 자, 어찌됐건 간에 그 처벌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차량 결함으로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생각할 때는 급발진이면 운전자는 책임 안 지고 급발진이 아니면 운전자가 책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번 네. 사건은 좀 달리 봐야 됩니다. 아.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법정형 범위 내에서 최고형 선고받을 가능성 많고요. 하지만 이게 급발진이다. 그러면 운전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떤 경우 급발진일 때 운전자가 책임을 회피하느냐 하면
단독 사고일 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승자가 사망했을 때 그런 경우에나 가능하지 지금과 같이 외부의 제3자 그리고 또 인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다릅니다. 아하. 또 역주행을 했습니다. 네. 역주행한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의 주의무 위반이 있고 또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고를 키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주의무 위반이 있기 때문에 급발진이냐 아니냐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처벌받을 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되느냐, 네.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되느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사고가 난 차량을 봤더니 2달 전에 차량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서 정상이 나왔더라고요. 네. 만약에 차량 결함 문제였던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도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보통 이 정비 부분도 차량 결함의 일종으로 본다면 네. 제조사가 책임질 것이냐, 정비업체가 책임질 것이냐, 요 두 가지 중에 지금 2달 전에 정비했는데 정상이었다면 정비업체에게 책임 묻기 곤란하고 차량 결함이라면 이제 제조사에서 책임 물을 수 있을 것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입증하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고 1차적으로는 운전자가 책임져야 되는데 대부분 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이 피해자에 대한 전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급발진을 밝혀서 제조사에게 구상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은 지금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지 말지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사고 이후 불거진 논란 가운데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나이인데요. 운전자 나이가 68살로 확인이 됐죠. 고령자 운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된 겁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68세라는 나이, 현행법상 고령 운전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8년 이상 버스 운전 경력에 트레일러 기사 이력까지 있는데도 사고가 난 만큼 나이 자체가 문제 아니었냐 하는 목소리인데요. 그럴 만한 통계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4만 건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제도도 살펴볼까요?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정해져 있고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율은 2%로 저조한데요. 자진 반납 시 10만 원이 넘는 현금 지원이 있는데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 5월 조건부 면허제를 내놨습니다. 조건부 면허제는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과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 조건을 걸어서 면허를 허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고령자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에 부딪히면서 법제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고령 운전자에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건부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70세 이상은 고령자 강습을, 75세 이상은 인지기능 검사와 운전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뉴질랜드는 75세 이상부터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 의사의 운전면허용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실정력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조건부 면허제를 포함해 강제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사고율을 낮추는 데 방점을 둔 엄격한 면허 관리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여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사들은 교장과 교감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급기야 교장과 교감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중학교 복도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학생을 교사와 다른 학생이 제지하는 겁니다. 교사가 무단으로 수업을 빠진 학생에게 미인정 결과 결석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자 분을 참지 못한 겁니다. 교육당국은 피해 교사에게 특별 휴가를 주고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한 뒤 특수학생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이 학교 정교사 27명 가운데 25명이 교장과 교감을 바꿔달라는 데 서명했습니다.
흉기 난동과 관련해 학교장이 교사 보호 등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사건 다음 날 학부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또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사를 나무라고 고성을 지르는 일까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을 나무라고 그런 학생인 줄 몰랐냐. 혹은 생활지도상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이래서 선생님들이 그 분노해 있습니다. 해당 학교장은 이러한 교사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학교장으로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 소극적인 조치를 한 적이 없고 고성을 지른 것도 특정 교사와 단 한 차례 감정이 격해져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법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장이 질타를 했다거나 교권보호위원회 해고를 하지 말아라 질타를 했다거나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요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이 있는데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장과 교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후속 조치할 예정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시가 70억 원어치 마약을 국내로 밀수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복대와 운동화에 마약을 숨겨 세관의 눈을 피하려 했는데 10대 청소년들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동화 밑창을 뜯어내자 흰 비닐이 나옵니다. 여행용 가방 안에도 분말이 된 비닐봉투가 붙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필로폰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국내로 반입하려던 밀수 조직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류는 시가 7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필로폰 무게만 21kg이 넘는데 71만 2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마약 밀수에 가담한 이른바 지객꾼들은 세관 단속을 피해 이렇게 복대나 신발 밑창에 마약을 숨겨 들어왔습니다. 베트남에 있던 20대 총책 A씨는 텔레그램으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 삼아 밀수책을 모집했습니다. 마약을 들여와 무사히 전달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며 유인했는데 고등학생 등 10대 4명도 범행에 동참했습니다. 혹시라도 마약을 빼돌리는 등 배신하는 걸 막기 위해 필로폰을 포장하고 밀반입 후 야산에 묻어 유통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촬영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과거 마약 밀수는 마약사범들의 인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보안 SNS를 통해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반치를 모집하는 등 일반인을 이용한 마약 밀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 일당 등 마약 밀수 조직 4곳의 일원 16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이 가운데 한 조직의 윗선은 지난해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유통한 공급책과 같은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캄보디아 경찰청의 협조로 마약 발송을 맡은 조직원 1명을 붙잡아 구속하고 도피한 나머지 2명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 쫓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경찰관에게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된 피의자가 불법 체포와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0시 반쯤 경북 문경시 주택가 편의점 앞에서 취객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42살 A씨는 신분증 제시 등을 둘러싸고 경찰과 갈등을 빚다가 복부에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일행이 해산 요청을 따르지 않았고 신분증 요구에도 협조하지 않으며 경찰관을 위협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테이저건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A씨는 경찰관들이 신고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신분증이 없어서 생년월일을 말해줬지만 수갑을 채우려고 해서 갈등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경차 한 대가 통근버스 뒤쪽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노동자 10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차 운전자 42살 남성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났다가 곧바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 측정 거부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동에 있는 한 성당 앞에서 4.5톤짜리 화물차 등 차량 9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0대 여성 등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화물차가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 뒤쪽을 들이받으면서 연달아 추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사고 당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직 육군 간부가 전역자 90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몰래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아오다 붙잡혔습니다. 이 간부는 지인과 함께 병원 수십 곳을 돌아다니며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고 약을 타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육군에서 전역한 지 4년 가까이 된 주부 A씨는 최근 경찰에서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여러 병원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졸피뎀 처방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졸피뎀은 마약류 수면제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제 명의가 도용돼서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당황스럽고 좀 무섭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7건 정도 있었고 일단은 이게 기록에 남는 거다 보니까 누군가 A씨인 척하며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건데 알고 보니 인트라넷, 군 내부 통신망이 진원이었습니다. 현직 육군 간부인 40대 남성 B씨가 이 내부망에서 전역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빼낸 뒤 지인인 30대 여성과 함께 병원 90여 곳을 돌아다니며 마약류 의약품을 타는 겁니다. 이들은 몰래 훔친 개인정보로 가짜 신분증을 만든 뒤 반년 넘게 마약류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자는 100명 가까이 됩니다. 마약류는 한 사람이 처방받을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다 보니 더 많은 약을 타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도 처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5월 중순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의무 확인 제도가 시행됐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병원은 환자가 많아 바쁜 시간에는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주민번호를 저희가 그분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다 그걸 볼 수는 없잖아요. 현직 군인인 B씨는 군 수사당국에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여성은 지난달 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육군은 내부망에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과 규정에 맞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공무원들이 대상으로 한 욕설과 폭언, 폭행 등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석 달 남짓한 기간 동안 3,000건에 육박하는 악성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견디다 못해 극단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지만 공공기관 2곳 중 한 곳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교육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민센터. 화가 잔뜩 난 듯한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 고성이 오갑니다. 이 50대 여성, 곧 이사 가는데 통신비가 밀려 있으니 이사비를 달라고 요구하며 폭행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보다 한 달 전에는 온라인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김포시 구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숨진 공무원이 승인해준 도로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불만을 품은 30대 여성과 40대 남성 2명이 공무원의 실명과 소속, 직통번호 등을 공개해버린 겁니다. 공무원이니까 참아야 된다. 누구 아는 사람이니까 참아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갑질과 악성민원은 새롭게 더욱더 잔인하게 변화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0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석 달 새 발생한 악성민원은 2,7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습,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민원을 넣는 경우가 1,340건, 폭언과 폭행, 협박 등이 1,113건으로 90%에 육박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이름이나 소속,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도 182건에 달했습니다. 민원 내용도 황당했습니다. 자신이 조선시대 궁녀였는데 일본 천황이 재산을 모두 가져갔다며 50차례 넘게 전화하거나 사진을 전송하고 주기적으로 관공서를 방문해 하늘의 계시를 받았으니 도지사와 함께 백두산을 올라야 한다고 생떼를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원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하거나 직접 흉기를 들고 찾아와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리겠다, 칼을 들고 구청으로 가고 있다, 퇴근할 때 조심해라, 죽이겠다 등 협박을 하는 유형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2달 전 이 같은 악성 민원을 뿌리 뽑겠다며 고발 의무화와 전담팀 신설, 공무원 신원 비공개 확대 등 강화된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체 319개 기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40곳은 최근 3년간 단 한 번도 악성 민원 대응 교육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인도 북부의 한 종교 행사장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 11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인도에서는 좁은 장소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이 같은 참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힌두교 행사 현장입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남동쪽으로 200km가량 떨어진 하트라스 지역에서 또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병원에 이송된 사람만 150명 이상으로 파악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매체를 인용해 100여 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 대부분은 여성이고 어린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무덥고 습한 현장에서 일부 참가자가 빨리 나가려고 서두르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एक आयोजन भोले बाबा का समागम हो रहा था, जिसमें जब समागम अंत हो रहा था तो उस समय अत्यधिक उमस के कारण जब वहां से लोग निकलने को हुए तो उस समय ये घटना कारित हुई है. 주최 측이 허가받은 인원은 5,000명이었는데 그 3배인 15,000여 명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게 위로를 전하고 관계 당국에 신속한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종교 행사장 과밀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2011년 남부 케랄라주 종교 행사에서 100여 명이 깔려서 목숨을 잃었고 2013년에는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주에서 115명이 숨지는 등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최근 항공기 난기류 사고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번에는 스페인 국적 보잉 항공기가 브라질 상공에서 강한 난기류를 만나 비상 착륙했습니다. 승객이 천장을 뚫고 들어가고 좌석 곳곳이 파손될 정도였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항공기 천정에 사람 발 모양이 보입니다. 난기류의 여객기 동체가 급강하면서 승객 한 명이 천장을 뚫고 올라간 겁니다. 놀란 남성 승객이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사고가 난 건 남미 우루과이로 향하던 스페인 국적 에어 유로파 여객기로 브라질 상공에서 강한 난기류를 만나 비상 착륙했습니다. Cara, pierna en todos lados. Y bueno, más o menos tuvieron 30 personas heridas. Y nada, la verdad que una sensación bastante horrible. Pensábamos que la quedábamos ahí. Pero bueno, gracias a Dios no pasó mayores. 승객 320여 명 가운데 3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살과상 등 경상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까 놀란 승객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대부분 안전벨트를 한 덕분입니다. De un momento para el otro se estabilizó, se fue en picada y toda la gente que no tenía cinturón se fue por los aires, se dio contra el techo, se lastimó, etc. 사고가 난 기종은 보잉 787 드림라이너 여객기로 난기류로 인한 승객 사고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26일 카타르에서 아일랜드로 향하던 같은 기종 보잉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 기종은 다르지만 지난 5월 21일 싱가포르 항공 소속 보잉 여객기도 미얀마 상공에서 순식간에 1800m나 급강하해 승객 1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후변화로 난기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승무원 지시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정윤입니다. 서인도 제도 카리브해 동쪽 섬 지역에 허리케인 베릴이 강타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리브해를 지나면서 체급이 커진 베릴은 역대 가장 이른 초대형 허리케인이란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야자수가 길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고 길거리는 잔해로 뒤덮여 있습니다. 침수된 바닷가 산책로를 아슬아슬하게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대표적인 휴양지 바베이도스를 포함해 카리브해 동쪽 섬 지역에 허리케인 베릴이 상륙하면서 통신이 끊기고 건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냈습니다. We have sand also not on the outside but on the inside of the shop. There's lots of sand in the shop. We got to bring out everything. First use a shovel and scrape all the sand out and then to wash it out.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생명을 위협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베릴은 역대 가장 이른 4등급 이상 허리케인이란 기록도 남겼습니다. 2005년 7월에 발생했던 데니스의 기록을 깬 겁니다. 이렇게 베릴이 성급하게 덩치를 키운 배경으로 전문가들은 뜨거운 바닷물을 꼽고 있습니다. So warm water is what's fueling the thunderstorms, fueling the clouds that form the hurricane, give you deeper thunderstorms. Those thunderstorms are then supplying the energy to the storm. 최고로 달아오른 대서양 바다를 만나 5등급으로 체급을 더 키운 베릴. 시속 32km 속도로 서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지 시각으로 5일 오전까지 멕시코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중국 남부의 젖줄 양쯔간에 올해 첫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강변 도시들은 둔치의 관문을 닫고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바닥에 깔린 철판을 치우고 옹벽 안에 숨겨뒀던 두꺼운 철문을 끌어당깁니다. 다른 곳에선 철기둥 사이에 알루미늄 판을 하나하나 쌓아 올립니다. 강변으로 나가는 통로를 막아 일종의 홍수 방지용 장성을 설치하는 겁니다. 预计未来1周，长江中下游干流及两湖水位将快速上涨，总涨幅约1.5米到2米。 중국 중부 내륙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양쯔강 중하류에 올해 첫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양쯔강을 끼고 있는 후베이성 우한시는 강변에 설치된 관문 132개 가운데 절반 이상을 닫았습니다. 지난 2020년 3,700만 명 넘는 이재민을 낸 양쯔강 홍수 이후 4년 만에 관문 폐쇄입니다. 入梅以来，包括长江中下游的，一共是有51条河流发生超警戒水位以上的洪水。 양쯔강 유역 4개 성엔 3급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연안 항만이 폐쇄되고 선박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초당 2만 5천 세제곱미터의 물을 방류하던 산샤댐은 홍수 위험을 낮추기 위해 14,000 세제곱미터로 줄였습니다. 각지의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올라 민가가 없는 농경지 쪽으로 둑을 허물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필 양쯔강을 따라 형성된 장마 전선에 홍수 방지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금 시각 오전 8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뉴스업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활기찬 수요일 아침 날씨엔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로 함께 알아볼까요? 바로 밤더위와 체감 온도입니다. 어젯밤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후텁지근한 날씨에 잠 못 이룬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밤사이 남부지방 곳곳에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장맛비가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면서 고스란히 낮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30도를 웃돌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기온도 기온이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외출 시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호우와 무더위가 교차하는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은 기온이 얼마나 오를까요? 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3.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더위가 쉬어갔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날이 다시 후텁지근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이후 퇴근길 무렵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자정 무렵에는 23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빗줄기는 많이 강하지 않은데요. 앞으로 5에서 40mm의 비가 더 이어지다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많게는 11도가량 높겠습니다. 대전 29도, 광주 30도, 대구는 무려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내일 오전 호남 지방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이 대체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하지만 다가오는 주말 또다시 장마 전선이 활성화하면서 곳곳에 폭우를 쏟아낼 전망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직전에 사퇴한 것을 두고 여야가 또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꼼수 사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맞섰는데 일단 탄핵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자 탄핵안 표결을 예고했던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꼼수 사퇴를 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른바 방송장악 쿠데타를 기도하더니 처벌받을 게 두려워 도망쳤다는 주장입니다.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야당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비이성적인 압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김 위원장을 엄호했습니다. 불과 6달 만에 방통위원장 자리가 다시 공석이 된 책임은 탄핵 겁박을 일삼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 방송 장악을 이어가고 이재명 대표 방탄에 활용하겠다는 검은 속내가 훤히 보입니다. 김홍일 탄핵안 자체는 폐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사라진 탄핵 대상자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개 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온갖 불법 부당한 일을 해놓고 탄핵이 발의되자 그만두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겠다. 반면 정부 여당은 새 방통위원장 선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청문회를 거친다 해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 민주당을 향해선 야당목 방통위원을 추천하라고 거듭 압박할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속히 방통위원 야당목 2명을 추천해서 방통위 5인 체제를 다시 복원시켜주길 바랍니다. 방송은 누구에게 장악돼서도 안 됩니다. 기존 방통위가 추진하던 MBC 박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는 일단은 그대로 진행되는 기류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면서 방통위 운영 주도권을 놓고 여권과 힘겨루기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자신을 향한 초보 운전자 등 경쟁 후보들의 비판에 할 말이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가 지금이라도 최상병 특검법 주장을 철회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YTN에 출연해 본인을 향한 공격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챙겨보지 못할 정도지만 참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초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까 두렵다는 원희룡 후보의 공세 발언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런 거밖에 할 말씀이 없으신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또 원 후보를 겨냥해 전당대회에 등 떠밀려 나온 건 본인이 아니냐며 친윤 지원설, 용산 지원설을 암시하는 듯한 뼈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민심이 요구하면 최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한동훈 특검도 받을 거냐는 물음에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다 끝나 무혐의로 나온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후보는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 주장을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특검은 민주당의 낚시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주장을 처리하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해보자. 논의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윤상현 후보도 한 후보 협공에 나서 총선 책임론을 재차 꺼내들며 지금은 반성할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의 싸움에서 진 분, 총선 과정에서 책임 있는 분,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죠. 나경원 후보는 당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도 대통령의 빚을 갚아야 해서도 안 된다며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미래 비전과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 총선 백서특위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한동훈 후보만 동의하면 전당대회 전 총선 백서 발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 후보로선 백서가 자칫 감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일각에선 최상병 특검에 이은 승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3명은 일제히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당심 잡기 총력전을 펼칩니다. 먼저 나경원 후보는 인천을 방문한 뒤 대구로 이동해 이른바 윤심 논란에서 벗어난 원내 당대표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윤상현 후보도 대구와 경북 고령, 김천, 구미 등을 돌며 보수 대개혁론으로 당원과 지지층을 만날 계획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비판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함께 최민호 세종시장을 잇따라 만난 뒤 대구를 순회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서울 지역 구청장 협의회 연구 모임에 참석해 수도권 당심을 공략한 뒤 오후에는 당 실버세대위원회 운영위원들과 오찬 회동을 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수원지법에 추가 기소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모든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그제 대법원에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추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이미 다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 공직선거법 재판까지 3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여러 사건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상급 법원은 이를 한 개 법원에서 병합해 심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백현동 관련 재판에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해 검찰이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야 한다며 그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대해선 추후 별도의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총선과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권오수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는 9월 선고 결과에 따라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와 전주 등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시세 조종은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범죄라며 오랜 시간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규모 또한 상당하다는 겁니다. 이에 권 전 회장 측은 실체 없는 주가 조작 시비에 휘말려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입장인데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권 전 회장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김 여사 계좌는 자신이 운용한 것도 아니고 거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전주 손모 씨의 항소심 결과도 김 여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 씨가 1심에서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는데 만약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또 다른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 모녀의 수사 촉구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12일 오후 2시 10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한밤중 추객 소란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대응 과정에 테이저건을 사용했는데요. 이를 두고 적절한 조치였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밤중 경찰 여럿에 둘러싸인 한 남성, 진압 끝에 한 경찰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립니다. 어제 새벽 경북 문경시 주택가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후에도 일행과의 실랑이는 계속됐고 화면에 담기진 않았지만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주택가 편의점 앞에서 추객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상황이었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신분증 요구에 이어 해산 요청에도 따르지 않은 데다 경찰관을 위협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복부에 테이저건을 사용하게 됐다는 설명인데 남성은 경찰관들이 신고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신분증이 없어 생년월일을 말해줬지만 수갑을 채우려 해서 반발했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A씨 측 등은 출동 경찰관들을 불법 체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이념 격차가 한국만큼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은 없다. 미 외신까지 언급할 정도로 젠더 갈등의 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유명 차량 회사 그리고 가수 임영웅 씨가 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르노 자동차 코리아 관련 논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신차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등장하는 여성 직원이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디귿자 모양으로 구부리는 일명 집게손 동작을 한 건데요.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들, 남성의 신체 부위를 조롱할 때 쓰는 손동작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남성 혐오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확산됐습니다. 단순 온라인 여론일 줄만 알았던 이 반응, 급기야 신차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목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영상에 등장한 직원은 자신이 부주의했다며 직접 사과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해명 과정에서 이 손 모양이 혐오 행동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될 줄은 몰랐다라는 내용이 담기면서 오히려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이 더 거세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회사 차원에서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는데요. 해당 직원의 직무까지 금지하기에 이르렀는데 회사 조치를 두고 과한 대응 아니냐는 또 다른 비판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사그라들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가수 임영웅 씨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임영웅 씨는 최근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서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도 몸이 근질근질하고 마음이 드릉드릉한다. 앞으로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할 것. 그런데 여기서는 이 드릉드릉이란 표현이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각됐습니다. 자, 드릉드릉의 사전적 의미, 그 자체는 크고 요란하게 자꾸 울리는 소리를 말하는데요. 일부 누리꾼은 드릉드릉이 몇몇 커뮤니티에서 남성이 안달이 난 상태를 뜻하는 남성 비하 발언으로 쓰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온라인에선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어머니에게 임영웅 불매하라고 하고 싶다. 임영웅이 성역이냐면서 분노하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임영웅 씨 팬들을 중심으로는 이게 혐오 표현인지도 모르겠다. 세상을 혐오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라. 왜 혐오에 얽매여서 서로 미워하고 단어 하나에 온갖 의미를 부여해서 괴롭히는지 속상하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툭하면 불거지는 남혐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시커머스의 마지막 주자죠. 중국 온라인 패션 플랫폼 쉬인이 초저가 전략을 앞세우며 국내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국내 업계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황보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4월 공식 홈페이지를 열며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 문을 두드린 쉬인. 4,000원대 티셔츠, 만원대 원피스 등을 판매하며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처럼 초저가 전략을 앞세웠습니다. 차이점은 패션 분야에 집중한 패션 공룡이란 점입니다. 쉬인은 재작년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넘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받은 앱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패스트 패션을 대표하는 H&M과 자라를 제치고 압도적 1위입니다. 국내 패션 업계도 쉬인 진출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비교 불가의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일단 중소 의류 업체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의 도매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있어서는 조금 위협이 되긴 하죠. 소금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되긴 하죠. 지난해 미국에서는 쉬인이 디자인을 베꼈다는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는 등 국내 지식재산권 침해도 우려되는 점입니다. 국내에서 다 자체 제작하는 건데 카피하다 보면 저희 거를 다 중국 제품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쉬인은 국내 패스트 패션 브랜드를 넘어 무신사와 같이 패션 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을 키워간다는 전략입니다. 당장 국내 플랫폼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지만 경쟁력 강화에 향후 성패가 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결국 상품이 좋으면 시커머스로 인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희 국내 패션 업계들이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AI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플랫폼에 이제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해외 플랫폼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제품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또 안전 문제라든지 또는 뭐 세금에 대한 부분도 뭐 관세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형평성을 좀 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류 인기로 K-패션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 확대도 주요 돌파구로 지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 4대 편의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GS25가 3.89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CU가 2위였고 이마트24, 세븐일레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5점으로 3년 전보다 0.22점이 올랐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이 경영난을 이유로 갑자기 폐업을 통보하면서 정산이 밀린 입점 업체들이 발만둥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지 못한 돈을 합치면 수십억 원대에 달합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쇼핑몰 사무실. 불이 모두 꺼져 컴컴하고 인기척도 없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문구와 침구류 등 잡화를 팔아왔는데 사전 안내도 없이 돌연 문을 닫았습니다. 쇼핑몰은 회사 사정이 있다는 공지글만 달랑 띄우고는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여 동안 정산이 밀린 입점 판매자들에겐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 쇼핑몰 대표와 고객센터에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어제 당일날 알게 돼서 너무 놀랐고요. 지금 피해 금액이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금액이 밀려 있는데 약 2천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너무 큰일이네요. 지금 가슴이 좀 턱하고 막힌다고 해야 되나요?
피해를 호소하는 SNS 오픈 채팅방 인원만 800명이 넘고 이들이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수십억 원대에 달합니다. 한 쇼핑몰 직원은 빗발치는 연락에 정산 관련 답변을 줄 수 없다며 모든 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고 답했습니다. 종종 얘기를 했었죠.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20분 쉬네. 그랬었죠. 몇 달 전에. 쇼핑몰 대표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경영난으로 폐업에 이르렀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밀린 대금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갚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 중 일부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와 대구 북부경찰서 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 사업자들이 집단 휴업에 들어가면서 건설 현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레미콘 제조사들과 레미콘 차량 운송 사업자들이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공기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건설 현장을 오가야 할 레미콘 차량들이 공장 마당에 줄지어 섰습니다. 운송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한국노총 산하 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남북부 본부가 1일부터 집단 휴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운행을 멈춘 레미콘 차량은 8,190대로 수도권 전체 레미콘의 74%를 차지합니다. 운송비 인상을 요구했지만 레미콘 회사들과의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자 집단 휴업을 택한 것입니다. 단체 협상을 거부하는 거고요.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저희가 뭐 만나지를 안 했으니까 어떤 근거로 뭐 만나지를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뭐 돌아다니면 계속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만나지 말라는. 특수고용직으로 지입차로 개별 레미콘 회사들과 1년 단위 업무 계약을 하는 운송업자들은 레미콘 회사 측 단체와 통합 협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미콘 회사 측은 운송사업자들이 노조원 신분이 아니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노사협상과 같은 형태의 통합교섭에는 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운송사업자들께서는 협상에 있어서 단체 협상을 이제 요구하시는 거고요. 근데 저희 사측에서는 개별 각 사별로 그 운반 사업자들이랑 계약하는 게 맞다. 결국 협상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은 시작도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수도권 건설 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끊겼습니다. 그나마 이번 주 내내 비 오는 날이 계속돼 원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공기의 차질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결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집단 휴업이 길어질 경우 가뜩이나 공사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되고 공사 발주자들과의 갈등의 소지도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네,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가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회의부터 최저시급 인상폭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는 여전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압박을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며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고 올해는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반드시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며 결사 저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훼손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차별 적용을 불확실한 표결로 결정되는 것을 저희는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측의 끝없는 평행선에 공익위원들은 표결을 제안했고 표결에 반대하는 근로자위원이 투표용지를 찢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표결 결과는 부결.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반대쪽에 힘을 실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액수를 적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도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폭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제시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의부터는 본격적인 최저시급 인상폭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져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TV 토론 이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도 후보 교체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 선거 공판이 연기되며 호재가 이어졌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토론 이후 백악관으로 돌아온 바이든 대통령의 첫 공개 외부 일정은 폭염 대책 발표였습니다. When disaster strikes, there are no red states or blue states. I've demonstrated that. 바이든 대선 캠프는 토론 이후 자체 조사 결과 지지율의 변화가 없는데도 언론이 불안감을 과잉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도 토론을 망친 건 감기 탓이었다며 후보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hat I can tell you is that he had a cold and a bad night. I would not see this as an episode. 하지만 사퇴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로이드 도겟 의원이 바이든의 중도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토론에서 유권자를 안심시키지 못했다며 재선 도전을 포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CNN이 토론 이후 집계한 여론조사도 후보 교체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트럼프와 맞대결에서 바이든보다 해리스 부통령이 더 경쟁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권자 75%가 후보 교체를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셸 오바마 여사가 민주당 후보로 나서면 트럼프를 10%포인트 이상으로 이긴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장애물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면책 특권 인정으로 다음 주로 예정됐던 성추문 입막음 사건 형량 선고일이 9월로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변호인은 더 나아가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유죄 판결을 아예 폐기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참패한 뒤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지난 2분기 선거자금 모금액에서도 트럼프에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2분기 모금액이 3억 3,100만 달러로 5월 말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폭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선 캠프는 2분기에 2억 6,400만 달러를 모았다고 발표해 트럼프보다 1억 달러 이상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준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포럼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통화정책 완화 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인플레이션이 2% 목표 수준으로 지속해서 둔화한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미 S&P 500 지수가 처음으로 5,500선을 넘어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10% 넘게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500선을 돌파했습니다. 나스닥도 18,000선을 뚫으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ECB 포럼에 참석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끌어내리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다만 통화정책 완화 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향해 지속해서 둔화한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고전하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 급등도 주식시장의 호재가 됐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량은 1년 전보다 4.8% 줄었고 2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지난 1분기보다는 14.8% 늘었습니다. 또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아 더 나쁠 것이라는 전망이 비껴나가면서 주가는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It beat analyst expectations, and that caused the Tesla stock to go up during the day on Tuesday when the sales were released. 테슬라 주가는 지난달 25일부터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5%나 뛰었습니다.
중동 긴장 고조와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급등했던 국제 유가는 미국 원유 생산 타격 우려가 잦아들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시리아 난민을 겨냥한 집단 폭력이 확산하며 무려 470여 명이 구금 조치됐습니다. 튀르키예 현지 언론은 현지 시간 1일 저녁 중부 지역인 카이세리에서 주민들이 시리아 난민이 사는 집과 가게에 돌을 던지고 차에 불을 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난민을 노린 폭력은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 외곽과 안탈리아 등 각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폭력 사태는 지난달 30일 카이세리의 시리아인 남성이 7살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범인을 색출한다며 시리아 난민이 모여 사는 지역에 몰려와 집과 가게를 급습하고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한 뒤에도 집단 폭력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페인으로 축구 유학을 떠난 뒤 17세 이하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에서 뛰었던 이상민 선수가 프리메라 리가의 헤타페와 입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YTN은 한 달 전쯤 스페인 축구 유학을 떠난 한국 선수가 일부 리그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5살에 스페인으로 축구 유학을 떠난 우리나라의 이상민 선수가 유소년 리그에서 발군의 활약을 펼치면서 프리메라 리가 일부 리그 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는 올해 프로팀 입단이 유력해 보입니다. 7월에 만 18세가 된 이상민 선수는 스페인 마드리드 남쪽에 위치한 클럽 헤타페와 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으로 2군 팀에서 잘하면 언제든 1군 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헤타페는 지난 시즌 라리가 12위를 차지한 중위권 팀입니다. 이상민은 헤타페 1군 팀에 합류해 훈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미성년자에서 벗어나는 18세에 프로구단과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2군 팀 이하에서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 이상민 선수는 바로 1군 팀에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구단이 이 선수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유소년 리그 24골로 득점 4위에 오른 이상민은 양발을 모두 잘 쓰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왼쪽 윙포워드 포지션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입니다. 열심히 잘 준비해서 얼른 라리가에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5살에 스페인 축구 유학을 떠나 꿈꾸던 프로팀에 드디어 입단한 이상민. 유럽 축구 무대를 꿈꿔왔던 대한민국 유소년 선수의 땀과 노력이 어떻게 열매 맺을지 기대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전반기 마지막 주에 접어든 프로야구에서 순위 싸움이 안개 속입니다. 꼴찌 키움이 LG를 잡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후라도와 켈리의 팽팽한 투수전 속에서 LG가 5회에 다시 승부의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박혜민이 오른쪽 담장 너머로 솔로포를 쏘올렸습니다. 번번이 추가 득점 찬스를 날린 LG는 8회 원아웃 3루에서 신민재 스퀴즈 때 박혜민이 멈칫하다 홈에서 아웃된 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위기를 넘긴 키움은 곧바로 8회 말에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송성문의 안타로 동점, 최주환의 1루타로 역전에 성공했고 김재현의 희생타가 이어지며 4대2 재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꼴찌 키움은 5연승을 질주하며 가을 야구 경쟁에 더 뜨거운 불을 지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주중 시리즈에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고척 찾아와주셔가지고 응원 보내주셔가지고 선수들이 더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9위였던 KT도 연장 접전 끝에 한화를 6대5로 물리치고 4연승하며 8위 한화와 자리를 맞바꿨습니다. 포수 강현우가 5회 역전 석점포에다 연장 10일에 추가 타점까지 올리며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한화는 연장 10일에 석점을 내주고 2점을 따라가는데 그쳤습니다. 삼석의 7회까지 4대1로 끌려가던 선두 기아는 8회 나성범의 투런포로 추격을 시작해 연장 10회 최호준의 적시 2루타와 한유수의 투런 홈런으로 승리를 결정짓고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두산과 롯데의 잠실 경기와 NC와 SSG의 창원 경기는 비로 취소됐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하고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후에는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대구는 무려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가 높아서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빗줄기는 많이 강하지 않은데요. 앞으로 5에서 40mm의 비가 더 이어지다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많게는 11도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대전의 한낮 기온 29도, 광주 30도, 대구는 무려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도 잠시, 내일은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호남 지방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고 밤사이 이어지겠는데요. 이후 다가오는 주말에도 장마 전선이 활성화하면서 곳곳에 폭우를 쏟아낼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영남 동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